안녕하십니까. 사출금융설계 L3 20V1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맡은 박병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1년 이상 사출금융설계의 학습 모듈을 위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본 특강을 통해 외부평가 요령을 잘 숙지하여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1번 외부평가 자격의 개요, 2번 외부평가 준비, 3번 평가의 개요, 4번 필수 능력 단위 소개, 5번 학습 모듈 활용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6번 모의시험 문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1번인 일학습 병행제 자격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종명이 사출금융설계 L3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분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에 잘 나와 있는데요. 대분류는 기계, 중분류는 검형, 직종은 사출금융설계 L3입니다. 직종의 정의는 사출 제품도 분석을 통해 금형 구조를 결정하고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2D 그리고 3D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형의 조립도, 부품도, 또 그리고 가공 지원 도면을 설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입니다. 훈련 목표는 도제식인 OJT 현장 교육 훈련과 OJT인 사업장외 교육 훈련을 통해 사출 제품도 분석, 금형 구조 결정, CAD 사출 금형 조립도 설계, 부품도 가공 지원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사출 금형 설계를 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격 인정은 일학습 병행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내부, 외부 평가 등에 합격한 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L3 수준은 국가기술 자격으로는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인 외부평가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평가 공개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먼저 과정평가형과 일학습 포털 사이트인 CQNet에서 정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CQNet을 검색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일학습 병행 자격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CQNet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포함하여 특히 일학습 병행제 외부평가 공개자료와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자격 정보 및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기술 자격인 이 큐넷 포털 사이트와는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메뉴 상단에 보면은 홍보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홍보자료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 일학습 병행 자격 자료실을 선택하면 화면에 보이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공개 문제 자료실을 클릭하겠습니다. 종목별 평가 방법에서 검색창에 사출금융 설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또는 그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뭐 기계 쪽에 금형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사출금융 설계 입력하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신에 게시된 사출금융 설계 L3 20V1 이걸 선택해서 외부평가 공개자료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출금융 설계 L3만 입력한 결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변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해당 종목을 클릭을 해서 자료를 다운받는 것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인 평가개요입니다. 평가개요. 본 평가개요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외부평가 공개자료 다운받은 내용을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목명 사출금융 설계 L3입니다. 종목의 정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출금형 설계사는 사출 제품도 분석과 사출 성형 해석을 통해 금형 구조를 결정하고 CA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출금형 조립도, 부품도, 가공 지원 도면을 작성하고 시험 사출 제품 분석 결과를 검증 보완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사출금형 설계를 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평가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과목은 일단 그 능력 단위가 7개입니다. 7개인데 대분류 기계, 중분류 금형, 소분류 사출금형, 세분류 사출금형 설계 아래에 있고요. 또 사출금형 시제품 측정은 사출금형 품질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제 평가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입니다. 지필평가는 능력 단위가 4개입니다. 4개인데 능력 단위를 보게 되면 사출금형 가공 지원 도면 작성, 기초 3단 사출금형 설계, 사출금형 기초 제품도 분석, 사출금형 시제품 측정, 이 4과목에 대해서 40분 내에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필평가와 함께 또 하나가 작업평가입니다. 이 작업평가도 능력 단위가 4개입니다. 4개인데 과제는 2개로 나누어지고 능력 단위를 보게 되면 1과제는 사출금형 2D 도면 작성, 그리고 기초 2단 사출금형 설계입니다. 2과제는 3차원 설계로 사출금형 기초 3D 모델링, 그리고 사출금형 응용 3D 모델링. 이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지필평가 문제에 대해 문제 유형 및 예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번 진위형입니다. 진위형은 하나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자, 문항 1을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항은 흑연이 주성분인 그라파이트는 절삭성이 부족해 기계 가공에 적합하지 않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자, 학습 모듈 교재 가공 지원 도면 작성 P19페이지. 흑연이 주성분인 그라파이트는 절삭성이 좋아 기계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O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라파이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에 비하여 5분의 1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므로 대형 전극의 제작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열변형이 동의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정밀한 금형도 만들 수 있고, 자, 방전성이 좋아 거친 절삭 가공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항 2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문항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했을 때 녹고 온도를 충분히 낮추면 고체 상태로 돌아가는 고분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O입니다. 학습 모듈 교재 사출금형 기초 제품도 분석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열가소성 수지 썸모플라스틱은 열을 가했을 때 녹고 온도를 충분히 낮추면 고체 상태로 되돌아가는 고분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O 맞죠?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PP, PE, PS 등입니다. 반면 열경화성 수지라고 또 있는데요. 이것은 열을 가하면 열가소성 수지처럼 녹지 않고 타서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되기 때문에 한번 굳어지면은 다시 녹지 않는 페놀, 멜라민, 에폭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선다형입니다. 즉 보기 제시형이죠.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자, 문항 1을 보겠습니다. 도면 치수 중 40mm 부분에 방전 가공 갭을 0.5mm 적용해서 할 때 이 치수를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모듈 교재 가공 지원 도면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전 갭이란 전극의 측면과 공작물의 가공 측면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멍의 경우는 이 치수차를 2등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쪽 값을 계산해야 되므로 편척이 0.5mm를 적용한다면 이 문제는 방정 갭이 1mm가 됩니다. 그래서 40-1을 하게 되면 답이 39mm가 되겠습니다. 자, 문항 1을 보겠습니다. 사출금형의 유동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사출금형의 유동기구는 학습 모듈 교재 사출금형 조립도 설계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프루, 러너, 게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출성형기의 노즐에서 나온 플라스틱 수지는 스프루와 러너를 통해 캐비티로 충전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보기 스페이스 블록은 몰드 베이스 부품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스페이스 블록이 되겠습니다. 연결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형은 일련의 전제와 답지 중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자, 문항을 보면 제시된 치수와 공차를 올바르게 연결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하겠습니다. 치수 공차는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 즉 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 공차는 최대 허용 치수 빼기 최소 허용 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 플러스 마이너스 0.15는 0.3이 되겠고요. 40 플러스 0.15 그리고 0.1은 0.25가 되고 40 플러스 0.15 마이너스 0.2는 0.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 맞는 것끼리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문항 2입니다. 제시된 플라스틱 명칭과 기호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하겠습니다. PP, 폴리프로필렌은 밀도가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0.9 정도 되고요. 기계적 강도가 크며 내열성이 우수하고 비교적 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은 열에 강하고 그래서 이제 주방 소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가공이 쉬워서 다양한 제품군에 사용되고 페트병의 주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건 영어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폴리스틸렌 가는 PS가 되겠죠. B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은 PP, C가 되겠죠. 폴리에틸렌은 다는 A가 되겠습니다. 4번 단답형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또는 단어 기호 등을 써서 답하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좀 어렵지만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단답형을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의 측정기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이제 나사 게이지인데요. 각종 치수나 나사를 가공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다이나 탭 등의 정밀한 나사를 제작할 때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답을 말씀드리면 나사 게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두 번째, 다음 설명에서 전극질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절삭성이 좋아 기계 가공이 가능하며 동에 비해 5분의 1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므로 대형 전극 제작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학습했었죠. 그래서 답은 그라파이트가 되겠습니다. 5번 완성형입니다.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 기호 등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문항 1을 보겠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괄호는 두 개의 눈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미자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자로 되어 있어서 슬라이드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가 되겠습니다. 문항 2를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가공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응용, 증발, 비산시켜 가공하는 방법으로 전극 모양과 같은 구멍 뚫기, 조각, 절단 등을 하는 가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보게 되면 전극 모양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방정 가공이라고 바로 답을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6번째 계산형입니다. 이 계산형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 과정을 기술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뭐 계산이라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한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성형 수축률이 0.5%, 즉 1000분의 5가 되겠죠. 이런 경우 캐비티 깊이가 30mm일 때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형치수 M은 제품치수 곱하기 1 플러스 수지의 수축률입니다. 그래서 M, 금형치수 M은 30 곱하기 1.005가 되겠습니다. 뭐 암산도 가능하죠? 30 곱하기 1.005 하게 되면은 30.15가 되겠습니다. 자, 문항 2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치수에서 공차 범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플러스 마이너스 0.1입니다. 계산 과정은 위치수 허용차 더하기 아래치수 허용차입니다. 그래서 0.1과 0.1 두 개 절대값을 더하게 되면은 0.2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작업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평가는 두 개 과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1과제는 2차원 설계 작업이고, 그 다음에 2과제는 3차원 설계 작업입니다. 그러면 2차원 설계 작업을 보게 되면 사출금형 2D 도면 작성과 기초 2단 사출금형 설계입니다. 그리고 2과제는 3차원 설계 작업으로 사출금형 기초 3D 모델링, 그리고 응용 3D 모델링입니다. 총 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평가장 시행자료를 차근차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재료 목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USB가 있고요. CAD를 좀 우리가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CAD 블록 등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수험자 지참 공급 목록을 확인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CAD 프로그램 말고 여러분들 본인이 사용하는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을 포맷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험할 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시험 전에 시험 주관기관에 문의하신 다음에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업평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면 내매를 이제 제출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기초 2단 사출 금형 설계에서는 복합 단면 조립도 2D로 한 매, 그 다음에 사출 금형 2D 도면은 캐비티 부품도 한 매, 그리고 이제 기초 3D 모델링은 캐비티 코어 3D로 한 매, 그 다음에 응용 3D 모델링은 입자 조립부와 코어핀 입자 3D로 한 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개요에 대해서 1과제 2D 설계 작업에 대해서 이제 요구사항인데요.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1번은 주어진 제품도 도면 1에 따라 제공된 CAD 블록 등을 활용해서 2차원 설계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상법은 삼각법으로 하고요. 척도는 1대1로 하게 되겠습니다. 몰드 베이스 규격은 2단 구성 금형으로 2535 그리고 SC7070 높이, 스페이스 블록 높이죠. 높이는 수험자가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제품에 관계된 수지는 ABS이며 수축률은 1000분의 5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게이트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요. 포캐비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지시되지 않은 도면 치수는 도면의 비대척으로 수험자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제품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7번 기타 지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출 금형 설계 규격집, 몰드 베이스 및 각종 부품 등에 나와 있는 규격집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KS 제도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8번 사출 금형 조립도, 부품도를 A2 규격으로 작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출력은 여러분들이 A3 용지에 시험장에 준비되어 있는 프린트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 및 3차원 설계의 작업 순서는 여러분들이 3시간 30분 내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작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에서 작업한 내용을 우리가 3차원에서 활용한다든지 또는 3차원에서 작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2차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해도 관계없습니다. 11번 도면 양식 템플릿을 작동한 다음에 2차원 또는 3차원 도면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차원 기초 2단 사출 금형 설계 복합 단면 조립도 작도에 대한 또 요구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 조립도는 제품도에 따라 도면 1번이죠. 1번에 따라 좀 전에 얘기한 공통 요구사항에 의거 CAD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면도와 측면도가 복합된 이런 그 조립 단면들을 우리가 작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수지의 유동기구 하면은 스프루러너 게이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측과 가동측에 냉각기구를 우리가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동측에 이젝터기구, 이젝터 핀이라든지 리턴핀 이런 것들을 또 작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금형에 필요한 부품, 자 로케이트링, 스프루부시, 가이드핀 그리고 스톱핀 이런 표준 부품들이죠. 표준 부품들을 작도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조립도에 부품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부품란에 품번, 품명 그리고 재질, 수량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으로 조립도에 필요한 기타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소에 작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출 금형 2D 도면 작성입니다. 캐비티 부품도를 작도하는 것이죠.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1번 자, 부품도는 제품도, 도면 1번이죠. 이에 따라서 공통 요구사항은 기본으로 하고 CAD를 활용해서 고정측 인서트 캐비티를 우리가 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고정측 인서트 캐비티 작도 시에는 주어진 수축률, 우리가 1000분의 5죠. 수축률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금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 공차 이런 것들 그리고 캐비티를 형판에 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작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고정측 인서트 캐비티는 유동기구와 냉각기구를 또 작도를 해줘야 됩니다. 4번 고정측 인서트 캐비티는 이 금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소와 부품란을 표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3차원 설계 작업하는 거죠. 3차원 설계 작업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출금형 기초 3D 모델링 및 사출금형 응용 3D 모델링으로 작업한 도면을 임의의 척도로서 이제 A2에 우리가 작도하고 출력은 A3에 흑백으로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 지시하지 않은 사항들은 사출금형 설계 규격집, 몰드 베이스 규격집이나 또는 KS 제도법에 따라 완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지시되지 않은 도면 치수는 도면의 비대칭으로 수험자가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번을 보겠습니다. 사출금형 기초 3D 모델링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캐비티와 코어를 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주어진 제품도 도면 1번이죠. 여기에 따라서 3D CAD 시스템을 활용해서 캐비티와 코어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모델링할 때 2번 러너와 게이트도 함께 모델링을 하라라고 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도면 한 장에 캐비티와 코어를 등각투상도 3차원이죠. 3차원에서 우리가 2D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D로 변환할 때는 음영 상태가 아니고 그대로 도면 상태로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고요. 배치한다면은 적절한 선 종류와 품번과 부품란을 기입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D는 여기서 우리가 렌더링을 하라는 얘기고 2D는 렌더링 하지 말고 도면을
작도해서 출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사출금형 응용 3D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어 입자 작업을 하는 내용이죠. 1번은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기초 3D 모델링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번 도면 2에 지시된 부분 입자를 모델링 하시오. 우리가 도면이 2개 주어졌는데 2번 도면을 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도면 한 장에 코어와 그다음 입자 조립부를 이제 우리가 3D로 렌더링하고 2D로 그다음에 그 도면화 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D 도면 작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그 외부 평가 문제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도면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형상은 50 곱하기 60, 사각 밑면의 타원형의 원통형 높이 15mm로 조합된 커버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형상에는 4개의 원형 구멍이 있습니다. 재질은 ABS며 수축률은 1000분의 5. 살 두께를 보게 되면 약 2m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2는 그 지시된 원형 구멍 처리는 가동측 코앞인 입자 처리를 반영해서 설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합격 기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수 능력 단위 70% 이상이면은 합격이 되는데요. 능력 단위의 개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은 필수 능력 단위가 8개이므로 6개 이상 패스가 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단위별 패스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은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8개 중에 6개가 합격이 됐고 2개는 이제 불합격이 됐습니다. 됐습니다만은 6개가 합격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예, 네 번째 이제 필수 능력 단위 안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일학습행 훈련을 하면서 자주 방문한 홈페이지 바로 ncs.go.kr을 접속합니다. 자, 그리고 NCS 학습 모듈 창에 키워드로 사출금형 설계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능력 단위 한글 파일을 다운받게 됩니다. 거기서 능력 단위에 대한 능력 단위 요소와 수행 준거 및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 준거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 수행 준거를 기반으로 교재인 학습 모듈도 개발되고 또 그 다음에 평가 기준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이론이고 그리고 기술은 실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필수 능력 단위 8개에 대해 능력 단위의 정의와 능력 단위 요소 및 수행 준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출금형 가공 지원 그 도면 작성입니다. 이 도면 작성의 능력 단위 정의를 보게 되면 방전 가공용 전극 도면을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준거를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방전 가공용 전극 도면 작성하기, 가공 지원 도면 작성하기, 치공구 및 게이지 도면 작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사출금형 기초 제품도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력 단위가 제품도 분석을 해서 이제 금형 구조를 검토하고 금형의 사양수를 작성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 요소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품도 분석하고 그리고 구조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양서 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 3단 사출금형 설계입니다. 조립도를 설계하고 부품도를 작성하는 그런 능력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조립도하고 부품도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능력 단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출금형 시제품 측정 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금형을 만들고 시험 사출을 한 다음에 그 시험 사출 결과를 우리가 측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 측정 부위 결정하고 그리고 측정하고 시트를 작성하고 판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작업형입니다. 작업형. 먼저 사출금형 2D 도면 작성입니다. CAD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고 출력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CAD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도 설정하고 도면 작업하고 출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형 두 번째, 기초 2단 사출금형 설계입니다. 기초 2단 사출금형 설계라는 것은 언더컷이 없는 그런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품에 대해서 이제 구조도 결정하고 조립도 설정하고 부품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실기 형태가 되겠죠. 실기 형태의 설계까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사출금형 3D 모델링입니다. 3D 모델링. 그래서 이게 기초 3D 모델링은 이제 단순 상하 작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금형에 대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응용 쪽인데요. 응용 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언더컷이 있다든지 복잡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를 보게 되면 응용 입자 코어 모델링하기, 그리고 언더컷 부품 모델링하기, 또 응용 사출금형 모델링하기,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학습 모듈 교재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학습 훈련하면서 본 사이트를 이미 알고 또 자주 자료를 다운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분야별 검색어로는 기계, 금형, 사출금형 설계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NCS 능력 단위 밑에 나와 있는 학습 모듈에 대해 해당 능력 단위를 파일로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능력 단위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 하단에 삭제된 학습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8가지 우리 능력 단위에 대해서 모두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능력 단위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유사한 능력 단위 학습 모듈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모듈과 목차, 차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모듈의 구성은 지식, 그리고 수행 내용, 평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 지식은 이론 부분이고 수행 내용은 실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특히 다른 교재와는 달리 수행 내용이 바로 실기이기 때문에 바로 실습을 꼭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 우리 학습 모듈의 좀 중점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모듈 첫 번째, 사출금형 가공 지원 도면 작성. 이 부분은 이제 지필 부분이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능력 단위 요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차례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차례 내용을 여기다 같이 띄웠습니다. 2번 사출금형 기초 제품도 분석. 이 교재는 지금 삭제된 파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출 제품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 준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교재를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수행 준거 위주로 학습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 3단 사출금형 설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된 항목이 있는데 사출금형 조립도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을 가지고 수행 준거 있는 내용 위주로 이렇게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출금형 품질 관리입니다. 사출금형 품질 관리는 지금 차례와 수행 준거가 같기 때문에 그 학습 모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출금형 2D 도면 작성입니다. 이 작업형이죠. 작업형, 이 부분은 우리가 학습 모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행 준거를 기준으로
그 차례가 같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초 2단 사출금형 설계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된 항목 사출금형 조립도 설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출금형 3D 기초 3D 모델링 작업이죠. 이 부분은 삭제된 사출금형 3D 부품 모델링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출금형 응용 3D 모델링입니다. 이 부분도 사출금형 3D 부품 모델링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된 항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6번째 외부평가 대비 특강 중 모의시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평가 모의시험 공개 문항 다운로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PDMS 일학습 병행 과정 개발 지원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자료실 중간 하단에 외부평가 공개 문항을 클릭합니다. 자, 검색창에 사출금형 설계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사출금형 설계 직종 외부평가 모의시험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운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모의시험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필평가 능력단위 사출금형 가공 지원 도면 작성 문제입니다. 단답형으로 방전 가공용 전극 조건 3가지 이상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좀 길 수 있는데요. 정답을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전이 안전하고 가공 속도가 커야 된다. 다음에 가공 정밀도가 높아야 된다. 기계 가공이 쉬워야 된다. 가공 전극의 소모가 적어야 된다. 그리고 전극이 구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 5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답을 작성을 해서 개념 위주로 잘 작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해상 문제 관련하여 추가로 좀 더 살펴보면 방전 가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방전 가공의 3대 특징은 어떤 것인가, 또는 방전 가공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방전 가공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방전하고 그 다음에 융용되고 그리고 기화되고 비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는 것이 방전 혈압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전 가공의 3대 특징은 이제 도전성 있는 재질의 가공이 가능하고 공구 전극 형상이 그대로 반대로 전사가 되는 특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공물이 가해지는 가공의 압력이 미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밀한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2번째,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전 가공을 하면 전극의 투영 치수로 가공한 입자의 구멍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방전 에너지와 가공 잔업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가공 전에 괄호를 예상하여 전극 크기를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우리가 채우는 내용인데요. 정답이 뭘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전갭입니다. 방전갭. 자, 방전갭이란 전극의 측면과 공작물을 가공 측면 사이의 간격, 갭이니까 간격이죠.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를 잘 숙지했다가 이런 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정답 방전갭을 잘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전 가공 갭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있긴 합니다만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극과 그 다음에 공작물의 그 간격이라 그랬죠. 그 간격을 잘 기억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0.5mm 정도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기억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답형 3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은 방전 가공 시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어떤 고정 방법인지 이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항을 보면 여러 개의 소형 가공물의 가공 또는 가공물의 고정군을
빈번히 착탈할 때 사용한다. 자, 물린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면 가공물이 자화되어 방전 부분에 칩이 붙어 가공 능률이 저하되므로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예,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자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화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그넷 척을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그넷 척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은 이 마그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공물을 클램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방전 가공에 공작물 고정하는 이런 그 다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클램핑 아니면 바로 마그네트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들 정답을 잘 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답형 또 문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해당하는 용어를 괄호 안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형의 제작과 설계를 하기 위해 제품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작성해 놓은 것이 괄호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사양서입니다. 사양서. 사양서는 금형 제작과 설계를 하기 위해 제품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작성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양서에 지금 그 양식이 하나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금형 형식이라든지 캐비티 수, 금형 재질, 뭐 부품 재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기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사양서입니다. 사양서.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출금형 기초 제품도 분석입니다. 자, 폴리에틸렌, PE, 그 다음에 괄호 등과 같이 연질이며 탄성이 좋은 수지를 사용하여 성형할 경우 어느 정도 언더컷이 있더라도 치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괄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하면은 또 하나 유사한 게 바로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그래서 PE, PP 이것들은 다 연질 재료입니다. 연질 재료. 그래서 답은 폴리프로필렌. 그래서 PP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추가로 좀 더 학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사출 언더컷입니다. 사출 언더컷은 무엇인가? 금형을 열린 방향으로 밀어내기 작동만으로 성형품을 빼낼 수 없는 특이나 오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플, 스프루 형상, 스크루, 풀리 등이 바로 언더컷이 있는 성형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더컷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바로 처리 방법도 같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더컷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형품 밀어내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더컷이 없는 성형품들은 그냥 우리가 밀핀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스트리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림에서 보면은 언더컷이 이제 있는 성형품입니다. 있는 성형품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PP나 PE 등은 강제로 빼내게 하는 경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외부에 우리가 언더컷 있는 경우는 외적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빼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나사 형태들은 우리가 회전형으로 돌려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빼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능력단위 열경화성 수지 종류 4가지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경화성 수지 하면은 아까 우리 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페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페놀, 멜라민,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실리콘, 뭐 요소 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한데요. 일단 그 세부적인 어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종류 위주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열경화성 수지란 분자의 구조가 사다리 모양이나 수세미 모양과 같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가열해서 굳어지면 다시 열을 가하더라도 부드러워지거나 녹지 않고 그 타버리는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열 경화성도 했지만 또는 열 가소성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열 가소성 하면은 자, 우리가 PE, PP 또는 PS, ABS 그 다음에 뭐 PA, 나이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학습 모듈 교재 보고 좀 더 살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 3단 사출 금형 설계 문제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노즐의 위치가 스프루의 중심에 잘 맞도록 해주는 링이다. 또는 성형 압력에 의해 스프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사출 금형 공부했으면 바로 아마 답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케이트링이죠. 로케이트링. 자, 좀 더 말씀드리면 로케이트링은 노즐 위치가 스프루 부시의 중심에 잘 맞도록 하는 거고요. 또 이것은 이제 우리 사출 성형기의 중심에 맞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추가로 우리가 여기 지금 기초 3단 사출 금형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3단 사출 금형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단 금형의 특징은 게이트 위치 선정이 자유롭죠. 그래서 핀포인트 게이트를 우리가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 제품 겉면에 우리가 주사기처럼 이게 포인트로 된 그런 그 원형으로 수지를 채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계폐가 긴 사출 성형기가 필요하고요. 그럼에 따라 구조도 복잡하고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금형비도 비싸고 사이클 타임이 긴 그런 좀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사출 금형 3단 금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3단 사출 금형 설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 3단 사출 금형 문제 두 번째입니다. 괄호를 채우는 거죠. 밀피는 돌출 면적이 부족한 원통 모양이나 보스 등의 밀어내기 등에 사용한다. 괄호의 내경이 작고 길이가 긴 것은 가공이 어려우며 살두께가 얇은 것은 사용 중에 균일이 생기기 쉬우므로 살두께를 1.5mm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슬리브입니다. 슬리브인데 좀 내용을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슬리브는 이제 원형 밀편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 주로 보스나 이런 쪽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형상의 바깥을 이렇게 밀어낼 때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통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 3단 사출 금형 설계 문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표준 부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케이트링, 스프루 부시, 가이드 부시, 러너록핀, 필러볼트, 스포트핀, 하트러너, 리턴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이 어떤 걸까요? 예, 이 부분 정답은 하트러너입니다. 하트러너. 아마 우리 여러분들 그 공개자료 문제는 이게 조금 리턴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하트러너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트러너를 우리가 좀 얘기해 보게 되면은 하트러너는 자, 러너리스죠. 러너리스인데 캐비티에 흐르는 수지 유동 부위 형상을 융용된 상태로, 즉 멜팅이 된 상태죠. 녹아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서 스프루 러너 이런 것들이 생성되지 않고 성형함으로써 성형 자동화가 되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출 금형 표준 부품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의에 대해서 암기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출 금형 시제품 측정입니다. 다음 설명 중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출 금형 시제품 측정이란 금형 제작 후 시제품 측정하기 위해 금형 설계도를
해독하고 측정 부위의 금형 도면을 파악하고 시제품을 검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형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죠. 금형을 측정한다는 얘기가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제품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도가 정답이 돼서 여기 답은 결국 X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좀 더 학습해 보겠습니다. 정밀도에 따른 측정기 선정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현장에서 다 공부를 했겠지만 100분의 1mm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미터고,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는 보통 100분의 2mm죠. 때에 따라서는 뭐 100분의 5mm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품 측정에서 또 한 가지, 시제품 측정할 때 정밀도에 따른 측정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게이지 블록, 하이트 게이지인데요. 여기서 지금 나노미터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단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기 종류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까 내가 100분의 2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100분의 2짜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5mm짜리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학습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게이지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게이지 블록. 게이지 블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평행 단도기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블록은 우리가 여러 가지 등급도 있는데 우리 공장용은 주로 2등급짜리로 사용한다는 점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길이 단위 우리가 아까 우리 나노미터,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마 100만 분의 1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여기 미터 기준 하게 되면은 10억 분의 1mm가 바로 나노미터가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100만 분의 1이 되겠죠. 밀리미터는 1000분의 1, 미터 단위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또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제품 측정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외관 품질에 대해서 올바르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플로우마크 은줄 웰드라인인데요. 플로우마크는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플로우마크는 이게 그 흐름 마크죠. 그래서 답이 C가 되겠습니다. 원재료의 유동 부족함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부족함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은줄, 실버 스트릭입니다. 실버 스트릭. 실버 스트릭은, 이게 스트릭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다른 어떤 그 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 A, 성형품에 발생하는 은백색 선으로 원재료 흐름 방향 같이 잘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웰드라인. 웰드는 용접이죠, 용접. 서로 이렇게 맞붙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유동이 만날 때마다 발생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불충분할 때 유동선단에서 충분히 퍼지지 못하고 서로 맞닿는 선을 우리가 웰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추가로 이제 그림을 보고 외관 품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은줄, 실버 스트릭이죠. 이 그림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줄이 쭉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버 스트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플로우마크는 이게 유동이 이제 이렇게 부적합해서 특히 이제 투명 제품 같은 데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흐름 마크들이 보이죠? 그 밑에 있는 이제 웰드라인입니다. 웰드라인. 웰드라인은 그 두 개가 유동할 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웰드하면 이제 용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만나는 선이 거기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물어본 것은 세 가지인데 추가로 하나 내가 더 갖고 왔습니다. 싱크마크. 이 싱크마크는 이 두꺼운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렸고, 이거 이외에도 플래시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더 학습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작업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제품 도면으로 과제 1, 2를 검형 설계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과제가 2차원 설계 작업, 2과제가 3차원 설계 작업입니다. 자, 제품 도면을 보게 되면 외부 평가 공개 자료에서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바닥이 사각이고 위쪽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에 대한 사출 금형, 포캐비티, 그리고
수지는 ABS, 수축률 1000분의 5, 빼기 9배, 1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초 2단 사출금형 설계, 복합 단면 조립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 도면이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좀 복잡하지요? 복잡한데 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조립도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겠는데 지금 뭐 2차원 기준 할 수도 있고 3D 기준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3D 기준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도 설계에서 첫 번째 우선 먼저 하려고 그러면 제품들을 모델링 해야 되겠죠? 제품들을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팅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파팅을 결정한 다음에 캐비티를 이제 4개를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캐비티 코어 크기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캐비티 코어 결정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형판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이젝트 기구를 또 우리가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3차원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계속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정측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고정측에는 물론 스프루 부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부품들 나머지 이렇게 추가해서 완성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냉각 시스템도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원으로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차원, 여기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복합 단면 조립도를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단면 조립도를 보게 되면 왼쪽에는 이제 정면도가 되겠고, 오른쪽이 우측면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배치를 2D 상태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도 기입하고, 그 다음에 부품 번호도 기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표제란, 수원 번호 이런 것들로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이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부분은 총 우리가 3시간 내지만 2시간 이내 완성 목표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무난히 설계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 복합 평면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복합 평면도. 물론 우리가 단면 조립도가 바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복합 평면도를 작도할 때는 자, 파팅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고정측 방향에서 본 걸 우리가 고정측 평면도, 가동측에서 바라본 걸 우리가 가동측 평면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는 가동측, 위쪽에는 고정측을 그리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복합 평면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단면 조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형을 정면에서 바라본 걸 우리가 정면도라 그러는데 이 정면도는 이 스페이스 블록이 보이는 쪽이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서 바라본 것을 우리가 우측면도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반씩 그린 걸 우리가 복합 단면 조립도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은 정면도가 되겠고 오른쪽은 우측면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사출금형 2D 도면 작성입니다. 캐비티 부품 작성하는 거죠. 자, 이 캐비티 도면은 우리 도면을 보게 되면 우선 이 캐비티 부품도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우리가 자세히 그려줘야 됩니다. 작성 요령을 보게 되면 먼저 요구사항에 의해서 4캐비티를 우리가 배치해야 되겠죠. 4캐비티를 배치하고 그리고 형상을 작동합니다. 러너 게이트하고 냉각 시스템도 여기다 넣어야 되고 각종 체결 볼트도 여기다가 우리가 작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 평면도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면도와 상세도를 작도하게 되겠습니다. 단면도 작도할 때는 지금 정면에서 본 거랑 우측면에서 본 게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표현을 해야 되겠고 특히 러너와 게이트는 확대해서 상세도로 작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도면의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치수 기입은 우리가 성형부는 ABS이기 때문에 1000분의 5의 수축률을 적용해야 되고 또 가공을 해야 되니까 표면 거칠기
기입해야 되겠죠. 특히 캐비티 부분은 우리가 0.2A 정도 아주 경면사상 정도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품번호, 그 다음에 부품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완성을 시키는데 우리가 3D 기반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25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출금형 기초 3D 모델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어 캐비티 도면을 가지고 직접 가공하는 데 사용한다기보다는 파팅 라인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각투상도 3D를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모델링 한 다음에 제품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팅을 우리가 결정해서 캐비티와 코어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렌더링 처리를 해야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2D 도면입니다. 2D 도면은 우리가 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렌더링 하지 않고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나오듯이, 오토캐드나 2차원 캐드에서 나오듯이 바로 도면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도하고 우측면도 정도만 작도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도면의 완성은 부품번호하고 부품표 작성하고 표제란, 수험폰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25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더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출금형 응용 3D 모델링인데요. 이 부분은 입자 조립부와 코앞인 입자를 설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캐비티 그렸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도면을 보고 우리가 직접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세하게 우리가 가공할 수 있도록 치수라든지 표면 거칠기 이런 내용들을 잘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좀 상세히 이제 살펴보면 먼저 등각투상도 3D를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렌더링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2D 도면은 이제 렌더링 하지 않고 코어 도면을 작성하게 되겠는데요. 형상과 러너, 게이트, 랭강 라인을 설계해야 되고 각종 체결 볼트도 작도하고 그 다음에 단면도 및 상쇄도를 작도하고 러너 게이트 상쇄도도 작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어핀 도면 작성할 때는 성형부 쪽에 대해서는 물론 그 코어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빼기 구별을 반드시 여기다 적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도면의 완성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 기입을 할 때 수축률 적용하는 거, 표면 거칠기 넣어야 되고요. 부품번호, 부품표 작성, 그리고 표제란, 수험번호 이런 것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25분 내에 완성을 해주게 되면 아까 우리가 조립도 2시간, 나머지 여기 3개 25분씩 75분 이렇게 되면은 3시간 30분 내에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출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좀 더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줬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부평가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필평가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필수 능력 단위가 이제 4개였죠. 그 4개를 기준해서 과목당 학습 내용이 10개 정도이기 때문에 10개에 대해서 각 2-3개 정도 한다 그러면 과목당 한 25문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출제를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외부평가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학습 모듈 교재 앞부분에 있는 내용 체계를 보게 되면 그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핵심 용어. 이 핵심 용어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한다 그러면 아마 각자 문제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평가는 우선 주어진 제품도는 이 모의시험 문제가 이제 케이스였는데요. 이런 케이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바닥에 뭐 핀 구멍이 설치되어 있고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대한 이런 그 부담보다는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캐드 활용 금형 설계 능력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정확도와 스피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유사 도면으로 여러분들이 3시간 이내에 들어오는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시간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마 합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합격되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출금형 설계
L3 20V1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